돈 되는 지식산업센터 이야기. 지식산업센터 연구소 세움의 공장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즘 지식산업센터 신규 분양하는 물건을 보면은 물류가 편한 물류 드라이브인 방식 지식산업센터라고 광고하고 홍보하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은데, 드라이브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많이 지식산업센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드라이브인 방식이 뭔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은, 실사용자분들은 그 물류 하역장 분위기가 어떤지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엔테크노 차량 주 출입구입니다. 도로에서 차량 주 출입구를 통해서 차량이 진입을 하게 되면은 자, 걸으니까 힘이 드네요. 차량이 저렇게 진입을 하게 되고, 화물차도 마찬가지죠. 저쪽에 이제 화물차가 보이고 하역장이 보이죠. 들어오게 되면은 주출입구라고 하면은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물차도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주출입구에는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보시면은 대개 이런 식의 하역장이 나타나게 되죠. 이런 화물 도크를 통해서 더 올라가실 분들은 저쪽에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고, 차량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저 램프를 통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방식을 드라이브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단은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물류층은 그 화면에서 보신 큰 도로에서 큰 대형 차량이 아니더라도 바로 진입 가능한, 하역장에 접안이 가능한 그 층을 물류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화면에 보신 그 성남의 SK 엔테크노 건물인데, 그 화면에 보신 그 층이 테크동하고 메가동 쪽에서는 1층이고, 그다음에 비즈동하고 넥스동에서는 지하 2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따라서 지하 2층이 물류층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2층이 물류층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층수 가지고는 차가 바로 가는 물류층이라고 말하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편의상 1층, 이번 시간에 1층이라고 하면 차대기 편한, 제일 편한 층을 1층이라고 그냥 물류층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SK 엔테크노도 그 말씀드린 대로 뭐 메가동하고 그 비즈동 쪽이 층수가 다르기 때문에 아직도 가끔 가보면 이렇게 그 건물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은 층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이, 건물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층, 그 테크동 기준으로 지하 2층부터 15층까지가 있는데, 도로에서 바로 되는 층은 1층밖에 없는 거예요. 1층. 그래서 제가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 용도로 쓰지만 제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했죠. 제조하시는 분들은 재료 입출고, 재료가 입고돼서 물건을 만들어서 출고될 때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안 하고 바로 들락달락 할 수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1톤 차가 들어올 수 있으면 좋고, 제일 큰 컨테이너 차량이 들어오면 더 좋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층은 말씀드린 대로 도로에서 와서 차를 바로 댈 수 있으니까 입출고를 바로 하면 되는데 2층하고 지하 1층부터는 화물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다소 비싸더라도 1층이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고 월세도 높게 형성됐어요. 물류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드라이빙 방식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광고 문구가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라서 월세도 많이 받고 나중에 매매도 잘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양 직원분들이 설명을 하죠. 이렇게 그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 경기가 아무리 안 좋고 현장이 아무리 안 좋은 지산 현장도 이런 물류층은 바로바로 거의 1순위로 분양이 됐어요. 그래서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 많아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우개 찾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분양이 잘 되니까 공급하는 사람,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물류 편한 지식산업센터가 분양이 잘 돼. 그러면은 차량을 아예 그냥 올라갈 수 있게, 드라이빙 방식이 올라갈 수 있게 거의 8층, 심한 데는 10층까지 그 층고가 5m에서 6m 정도가 되면은 3.5톤 탑차까지도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m, 6m 사이더라도 5톤 그 탑이 있는 차량은 조금 힘들어요. 탑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있지만, 그래서 잘 팔리니까 물류 드라이빙 방식을 많이 채택을 한다.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토지 면적이, 지식산업센터 들어올 토지 면적이 2,000평 이하가 되면은 대형 차량 돌아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공간을 조금만 줘도 되지만 대형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훨씬 면적을 크게 줘야 되니까 땅이 2,000평 이하짜리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2,000평 이하짜리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대형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그 드라이빙 방식을 채택하기가 힘들어요. 같은 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해당 부분, 이 바닥 면적은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차량 돌아갈 램프를 크게 주다 보면은 속된 말로 분양해 먹을 공간들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하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대형 공장이 있던 자리 땅 면적이 지금 대지 면적이 4,000평, 5,000평, 큰 거는 10,000평짜리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램프 공간을 많이 주더라도 땅의 면적이 크다 보면은 큰 차 돌아갈 수 있게 가운데다가 차량 출입구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공간을 주더라도 분양할 때들이 많죠. 분양할 때들이 많고, 기존의 과거 사례를 보면은 물류 차 대기 편한 층이 속된 말로 팔아먹기가 좋으니까 드라이빙 방식을 많이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종종 드라이빙 방식의 지식산업센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승용차가 올라갈 정도면 1톤 차랑 탑이 없는 1톤 차랑 승합차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요즘 그 전단지 홍보 안내 문구를 보면은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물류 드라이빙 방식은 법정 용어는 아니더라도 거의 3.5톤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지식산업센터를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거죠. 왜 많아지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 거의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 대세다 보니까 신규로 분양 받을 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제 왜 많아졌는지, 물류 드라이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물류 드라이빙 방식 물건이 요즘에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공급이 많아지고 거의 뭐 요즘에 유행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류 드라이빙 방식 없는 대형 물건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 매입자 입장에서, 분양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실사용자분들은 자기 조건에 맞게 매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임대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내가 시세에 비해서, 건물 시세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류층, 여기가 물류층입니다. 1층 편하고 차를 바로 댈 수 있으니까 다른 층에 대비해 가지고는 내가 얼마를 더 주고 사는 게 맞는지, 만약 1층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층 월세보다는 내가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그 물류층에도 어차피 2층부터는 램프 통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더라도 차량 램프를 통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1층, 차를 바로 댈 수 있는 층은 아무래도 다른 층보다는 훨씬 유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 어느 경우까지 있냐면은 차량을 여기 이제 뭐 내부 복도가 있고 뭐 외벽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물류층이에요. 여기가 이제 하역장이 큰 이제 하역장이라고 보면은 차가 들어와서 이쪽 벽 있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아예 출입문을 내 가지고 차를 바로 댈 수 있게, 이게 제일 편한 거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도면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들어와서 차를 바로 대기가 편한 건지. 아니면 물류층이라고 해도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물류층이고 1층은 1층인데 복도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층은 이렇게 차를 바로 댈 수가 없죠. 요거는 이제 여담인데 그 지식산업센터에는 문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이 내력벽이거나 방화벽이 아니라고 하면은 관리 사무실에 뭐 내력벽인지 방화벽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문을 바깥으로 낼 수도 있고 창문을 낼 수도 있어요. 조족벽일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 호실을 나눠서 쓰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벽이 내력벽이나 방화벽이 아니면은 다 철거해서 그렇게 이제 터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바로 대는 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층에 대비해가지고 그 월세를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건 제 경험상 말씀드렸듯이 그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산업센터는 가격 탄력성이 크지 않고 변동이 좀 덜하고, 그거는 월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중개업소가 있던 건물의 2층에 그 사탕 만드는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속된 말로 그 입냄새 제거해주는 그런 그 캔디류 사탕을 이렇게 공급하시던 업체인데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 나서 2층을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제 복도가 있고, 그림 잘 못 그려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뭐 더 여러 호실이 있지만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가 내부 수요가 많다고 그랬죠. 확장. 이분들은 시세에 나온 거 있으면 바로 매입. 왜냐면은 2층 한 공간에서 자기 작업장, 창고, 사무실 있으면 관리하기가 제일 편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존에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던 데서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여기도 매입하고 나오는 족족 이제 뭐 단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올 때마다 하고, 문제의 호실이 한 칸이 남았어요. 이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요 칸만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주 좋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분한테 얼마를 가격을 제시를 했냐면은 이제 그 가격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당 건물이 그 있을 때 시세가 평당
평당 300만 원 정도 했어요. 300만 원 정도. 그래서 300이니까 내가 330 줄게. 근데 이분도 분위기를 싹 보니까 이 업체에서 A 업체에서 자기 것만 빼놓고 자기 것만 딱 매입하게 되면은 2층을 전체를 그 업체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A 업체에서. 그래서 막 330만 원에 파실 생각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분은 400을 말씀하셨어요. 400이면 내가 뭐 팔아보든가 뭐 부담 없으니까. 근데 그 사시는 거 A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 350 정도까지는 자기가 살 용의가 있었는데 굳이 뭐 400까지 주고는 기존 시세에 대비하고 이건 30%가 넘잖아요. 근데 10% 이상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다 보니까 20% 가까이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뭐 400만 원을 부르니까 뭐 계약이 무산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나중에 이제 실사용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2층 전체를 다 매입을 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해당 층에 나와 있는 이 복도 공용 부분을 거의 A 업체 전용 부분처럼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만 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전층 다 쓰는 경우 같으면은 그 엘리베이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면은 2층을 내가 다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그 안내 데스크를 놓고 그 복도 부분까지 공용 부분까지 전용 부분처럼 쓸 수가 있는 전용 부분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관리실에서는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뭐 그 해당 층 엘리베이터를 잡아놓기도 하고 자기네들만 내릴 수 있게 뭐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한 호실만 더 매입을 하면은 사용할 수도 있는데 가격 차이가 20%가 넘어버리니까 시세 대비해서 20%가 넘어버리니까 매입을 포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저기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드린 그 엔테크노 건물 1층에 그 차량 바로 대고 그 문 만들어고 차로 그 화물 엘리베이터 복도 이용 안 하고 바로 그 공장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호실이 있었어요. 거기도 평당 매매가가 400만 원이었을 때 450 정도까지는 매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여러 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원하시는 가격이 난 500만 원. 500만 원 정도면 팔아줘. 아직도 그거 소유하고 계세요. 500만 원.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상황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은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더 줄 수 있는데 20% 정도는 부대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인테리어 임차 업체 말씀드리면서 250짜리인데 시세가 250인데 280 이거 무슨 건물 이거 무슨 저기 깡으로 이렇게 내놨나 싶어가지고 보고 이걸로 계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제 시세가 한 10% 정도는 더 주더라도 이분 입장에서는 30만 원을 월세를 더 주더라도 1년이면은 360. 요걸 사서 인테리어를 1000만 원어치 하더라도 2년이면 720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테리어 하는 것보다는 더 싸게 먹히니까 좀 더 주고라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뭐 300 이상 300만 원을 만약에 원했다 싶으면은 이분들도 생각을 해보셨겠죠. 그래서 적당한 차이. 물류층이 제가 이 주제를 왜 선택을 했냐면은 저희 카페에 회원분 한 분이 공장장 당신이 로열층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물류층 뭐 아무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요렇게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 주제를 생각하다가 요즘에 드라이빙 방식이 많으니까 드라이빙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주제를 정하게 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산업센터 물류 드라이빙 방식이라서 좋습니다 하고 분양 직원 말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드라이빙 방식이 뭔지 이게 왜 많아졌는지 그 다음에 가격 격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고민해보고
투자하시는 분하고 제가 볼 때는 실패 확률이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훨씬 적다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는 확률 게임입니다. 확률 게임. 내가 차익이면 차익, 임대수익이면 임대수익 하나만 딱 정해놓고 실패할 확률은 줄이고 성공할 확률은 높여서 접근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센터만큼은 조금 남들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시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성공 투자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은 드라이빙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또 주제를 정해서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문의하시거나 카페 가입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